바로 내일부터가 이제 네. 2026년 새해니까 네. 네. 새해 경제 전망을 한번 두루두루 좋습니다. 일단 해보면서 또 디테일한 부분은 디테일한 주제에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그러면 내년 경제 전망을 세 개, 세 개나요? 세 개, 아니 세 개. 월드 월드. 어. 세 개. 세 개 전망 한번 하고 아, 네네네. 그리고 이제 미국, 중국 큰 나라 전망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전망하고 네. 우리나라 안에서 예를 들어서 경제 전망, 뭐 주식시장 전망 이렇게 오. 디테일하게 이렇게 쭉 한번 흘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일단은 내년도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하죠. 네. 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럼요. 굳이 말하자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팔아야 되는 세계 시장이 침체다. 우리가 물건을 그럼 어디서 팔아요? 팔 데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 전망과 우리나라의 이 성장률은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일단은 2025년 올해 기준으로 세계는 얼마나 성장했냐면 네. 3.2 정도 성장했어요. 3.2. 3.2. 네, 성장했네요. 그러면 내년도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IMF 성장 전망 기준으로 봤을 때 3.1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면 비슷하네요, 올해하고 올해랑. 그렇습니다. 네. 대동소이한 수준이다. 이 정도로 전망이 된다라는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런데 이건 이제 세계 평균이고요. 네. 세계 시장을 둘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선진국, 그다음에 신흥국. 이렇게. 선진국과 신흥국. 예. 근데 선진국은 올해 1.6 정도 성장했는데 네. 내년에도 1.6 정도로 성장할 걸로 보여요. 정말 대동소이하네요. 비슷합니다. 신흥국은 올해 4.2 정도 성장했는데 내년에 오. 4.0 정도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소 신흥국이 조금 더 주춤할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이 선진국 안에서 예를 들어 미국, 유로, 일본, 뭐 영국 이런 쭉 볼 수가 있는데 네. 올해하고 대충 다 대동소이한데 올해보다 굉장히 안 좋을 거로 전망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죠? 일본. 일본. 일본입니다. 일본이 올해 1.1 정도 경제 성장률을 마크할 걸로 보이는데 환경보다 0.5다 낮네요. 네, 내년에는 0.6 정도 성장할 걸로 현재 전망되고 있어요. 더 떨어졌구나. 예. 오. 그러니까 올해보다 일본은 성장률로만 치면은 네. 반토막 정도 할 걸로 그러네요.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주는 함의가 있죠.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보셔야 된다는 어떤 거예요. 함의가 있는 거죠? 예, 예를 들면은 일본은 우리와 여러모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본이 만약에 불황이야. 네. 그래서 뭐 엔화가 뭐 추락해. 네. 그럼 우리가 같이 추락해. 아. 환이. 또 반면에 일본과 우리는 수출 경합도 60% 이상의 경쟁자입니다. 아. 근데 일본이 예를 들어서 뭔가 수출이 안 돼. 네. 제품 개발에는 투자가 원활치 않아. 네. 성장을 못 해. 그럼 뭐예요? 상대적으로 우리가 위에 있는 일본을 거 아니에요? 따돌리기 쉬워진다. 상대적으로. 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네. 그러니까 일본이 올해하고 똑같겠지 뭐. 라는 정도의 변수가 아니라 올해보다 반토막 정도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상수로 팩터로 논다면 네. 우리의 전략을 다듬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이건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볼 약간 수가 있죠. 수출에는 좋아지는데 네. 이 뭐지 환율에는 별로 좋지 않다는 뜻인가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는데 네.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데 네. 그 안에서 이제 업황마다 그림을 그려봐야죠. 일기예보를 그려봐야 됩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율 따로 금리 따로 뭐 이렇게 갈 건지 네. 뭐 수출 내에서도 뭐 자동차 따로 뭐 반도체 따로 뭐 이렇게 볼 건지 아무튼 일본 관련해서는 특이하게 잡혀 있다. 이런 상황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신흥국에서는 중국이 올해 4.8 정도 성장할 걸로 보이는데 내년에는 4.2. 그래서 오. 다소간에는 둔화가 되네요. 다소간에는 회복세가 더뎌진다. 중국이 옛날 같지 않다. 빨리빨리 회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인도가 6.6 성장했는데 6.2 정도로 낮아질 걸로 보이고요.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올해 0.9를 했는데 내년에 0.9. 예, 0.9 정도 할 것 같아요. 아, 네. 아직 이제 올해가 끝나봐야 이제 최종 확정치가 나오죠. 음. 내년에 1.8, 1.9 그 이상 할 걸로 보입니다. 우와, 왜 이렇게 높아져요? 자, 그러면 우와. 전 세계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주요한 특징은 뭐냐? 대충 세계적으로 보면 올해하고 떨어지는데. 대동소이. 네. 선진국도 대동소이하고 신흥국이 다소 주춤한데 선진국 중에서 우리랑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이 주춤할 걸로 보이고 신흥국 시장 내에서 중국, 인도 같은 한때 그래도 성장 엔진이었던 나라들이 주춤하는데 우리가 2배 가까이. 이 와중에 2배 가까이 네. 성장할 수 있다. 오. 이거 뭡니까?
예를 들어 나중에 주식시장 할 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올해도 70% 이상 우리 증시가 오르면서 네. 세계 성장률 세계 증시 중에서 성장률 1위였어요. 네. 예. 그런데 엊그제 또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나왔거든요. 올해 11대 투자 상품 뭐였냐, 뭐 금,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11대 K 증시가 들어가 있어요. 우와. 한국 증시 했었어야지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데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다 유망한 투자자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 더 언론에서 세계적인 언론에서 주목했거든요. 블룸버그에서. K 증시를 봤었어야지. 어머. 그걸 안 담았으면 어떡해. 어머나. 그런데 내년도 경제 전망 속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다들 고만고만하거나 다소간에 주춤한데 우리는 어쨌거나 두 배. 올해 2배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뭐예요? 더 우리의 성장률이 유난히 상대적으로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 기가 막히다. 네. 이렇게 보일 수가 너무 있다는 좋네요. 거죠. 그죠? 네. 예. 우리가 뭐 주목을 받고 외국인들의 수급이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어떤 포지션으로 점점 더 갈 수 있는 여건은 우리에게 더 주목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게 이제 세계 경제 전망 속에서의 하나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 세계 경제 전망 중에서 요거 하나 정도는 조금 제가 여러 이제 섹터별로 볼 수 있잖아요. 네. 하나를 볼 만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글로벌 교역량. 교역량. 네. 무역이죠. 쉽게 말하면 네. 뭐 배, 뭐 항공, 뭐 등등등 해서 이 글로벌 교역량의 증가세가 2024년에 2.8이었고요. 2025년에 2.4였어요. 근데 네. 내년에는 0.5 정도로 전망이 돼요. 뭐냐? 미중 갈등, 국제적으로 지금 뭐 또 미국이 공격도 좀 하고 각국이 좀 지정학적으로 불안불안한 일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란 에서 다시 또 뭐 전운이 감돈다라든지 등등등 해서 그래서 글로벌리하게 보면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고요. 네. 이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활발하게 자유무역이라 하면서 각국이 활발한 교역 속에서 무역을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래서 거의 최근 3년간 중에서 가장 낮은 글로벌 교역량을 보일 것이다라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 좋은 걸까 나쁜 걸까? 이건 조금 안 좋죠. 우리는 어쨌거나 네. 글로벌 교역이 크고 네. 그래서 수출이라든지 무역이 맞아요. 활발해지는 게 좋은데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한테는 조금 글로벌리하게는 썩 유쾌한 전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우리는 항공, 해운 네. 이게 다 발달한 나라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해운주라든지 네. 뭐 이런 교역과 관련된 네. 뭐 항공주라든지 여기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다소 그렇네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항공 해운주에는 교역량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을 하셔라라는 네. 이야기셨고요. 자 이제 글로벌 이야기 한번 봤으니까 네. 제일 큰 나라 미국 한번 봐야죠. 네. 여기 댓글에 지금 생방이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생방입니다. 늘 생방입니다. 네. 저희 저는 생방 안 늘 했으면 좋겠어요. 수요- 편한 시간에 왔으면 좋겠는데. 수요일 오후 1시에 생방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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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미국 얘기 잠깐 해보면 네. 미국은 이제 상반기에 그동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쭉 밀고 강하게 추진했던 관세 그게 이제 쭉쭉쭉 이제 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관세에 관한 효과가 상반기부터는 가시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벌써 나오는군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물가 압박이 조금 이제 더 피부로 느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러면 미국 증시를 떠받치고 미국 자본 시장을 떠받치는 건 뭐냐면 금리를 인하하겠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아주 노래를 부르잖아요. 네. 그리고 5월이면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네. 그래서 연준 의장 금리 인하 안 할 사람이면 의장 할 생각 하지도 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자리는 금리 인하하라고 만든 자리야라고 트럼프가 지금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통해서 돈의 유동량을 늘리고 그걸 통해서 자산시장에 버블을 받쳐내는 네. 이런 게 이제 트럼프 경제의 지금 이제 핵심적인 아젠다인데 만약에 관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서 물가가 오른다는 게 잡히면 그럼 금리 인하하기 어렵죠. 그럼 인플레 생기니까 네. 오히려 금리가 동결되거나 할 가능성이 많죠. 예를 네. 들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미국 경제를 좀 봐야 지표를 된다. 좀 주목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뭐 지표를 뭐 조작하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근데 네. 지금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셧다운 얘기했습니다만 네. 지금 셧다운을 겪으면서 미국이 주요 통계가 한 달 건너뛰어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겨우 나온 것들도 그렇죠. 부족해요. 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나올 통계가 아마 그 모든 보정치가 다 녹여져 있는 그나마 제대로 된 통계인데 이게 뭉쳐서 나오다 보니까 네. 갑자기
점프할 가능성이 혹시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아. 그런 이제 내년부터 나오는 물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네. 네. 어쨌거나 미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의 경제 성장률 자체는 유지할 수 있다. 올해하고 비슷하게 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큰 틀에서는 뭐 올해하고 비슷하게 보되 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관세 영향, 물가 영향, 네. 그로 인한 고용의 영향 이런 것만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등치 큰 나라, 옆 나라 중국을 볼까요? 네, 중국이죠. 중국은 아까 우리가 대충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률은 얼추 유사할 걸로 보이는데 네, 4.8에서 다소간에 주춤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네. 확실하게 중국이 내수가 폭발한다든지 뭐 부동산 문제가 해결된다라든지 중국 경제가 살아나는 신호가 잡힌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으로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 다만 미국이 계속 지금 때리고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맞으면서 이 정도로 버티는 걸로 보면 그것도 대단하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보면 확실한 반등은 쉽지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준으로는 버텨내고 있다. 요게 이제 내년에 중국 경제의 네. 한 줄 요약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경제 우리나라입니다. 볼게요. 네, 첫 번째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내년 실질 경제 성장률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데 지금 여러 기관에서 전망을 내고 있는데요. 1.8부터 되게 다양하네요. 2.3까지 나오고 있어요. 1.6에서 지금 그건 이제 8월 달 자료고 8월이군요. 최근에 다시 올린 거는 또 1.8까지 올라가기도 1.8.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1.8 정도가 하단이고요. 네. 2.23 정도가 상단이에요. 우와, 높네요. 높죠. 네. 그런데 일단 어디에 걸릴지는 몰라도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면 적어도 1.89 정도는 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 올해 0.9에서 마감을 한다 하면 그래도 2배 정도 성장률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그래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수출은 여전히 견조할 걸로 보이는데 7천억 불 달성.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 올해 좋았던 섹터가 내년에 지금 계속 좋을 예정이에요. 너무 좋네요. 반도체, 통신 장비 같은 IT, AI 네. 이쪽 관련한 섹터들이 여전히 문제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가 안 좋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좋은 거는 너무 좋고 안 좋은 건 너무 안 좋은. 네. 그래서 석유, 화학, 철강 2차 전지. 그래서 네. K자 내년엔 K자 성장이 될 이렇게 가능성이 있다. 위아래로 그럴 갈린다고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소간의 업황 기준으로 양극화가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수출이 일단 우리 경제를 견조하게 끌어갈 걸로 보이고요. 내수도 1.7% 정도 성장할 걸로 현재 전망이 됩니다. 윤석열 때문에 얼어붙은 소비 심리라든지 내수가 그동안 늘 발목을 잡아왔는데 그나마 내년에는 조금은 활성화되는군요. 온기가 느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내수를 관련해서는 이제 어떤 업종이 좋을까요? 건설 투자가 조금은 회복이 될 걸로 올라오겠군요. 보여요. 왜냐면 네. 그동안 너무 건설업이 안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공급 대책도 내놓고 네. 등등 하는 걸로 봐서 일부분 건설 투자 쪽이 조금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중에서 이제 금리 이걸 좀 금리. 해드린다면 내년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은 현재 공식적으로 네. 점도표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연준 위원들이 내년에 이렇게 될 것 같아라고 자기가 희망하는 데다 점을 찍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그나마 공식적인 지표죠. 점도표상으로는 미국이 내년에 1회 인하할 것으로 일단 전망은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나 이런 충격이 만약에 없다면 2회 인하할 거라고 시장은 일단은 예상하고 있어요. 1회에서 그러면 2회. 그러면 일단 미국이 지금보다 2회 딴 이렇게 내려간다고 칠게요. 근데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만약에 우리가 따라 내린다면 한미 금리 차가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환율에 안 좋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죠.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했을 때 내리기 쉽지 않다. 그래서 연중 동결할 걸로 전망이 일단은 되고 있습니다. 연중 동결.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내린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경기가 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럼 안 좋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돈 풀어서 경기를 결국 막을 수밖에 없다는 얘긴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처럼 근데 만약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장률이 2배 이상 나오고 뭐 반도체도 괜찮고 하면 굳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금리는 동결될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인다. 그러면 우리 금리는 동결, 미국 동결, 금리는 인하. 인하. 그러면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지는 그렇죠. 거죠. 네. 예, 그렇게 되다 보면 환율에도 어느 정도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네. 그래서 금리 관련해서는 연중 동결로 일단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의 경제 생활 같은 거, 예를 들면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 네, 중요하죠. 또 채권 투자에 신경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정도를 놓고 전망을 하셔야지 금리가 내려간다라는 거에 배팅하기에는 상황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에 주식시장 전망을 해본다면 주식시장. 네. 네. 지금 4,200으로 일단 2025년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는데 참 다시 없을 정도로 좋았다. 이런 네. 정도의 드라마틱한 그 정말 가파른 드라마틱한 성장이었습니다. 예, 이런 건 정말 역사상 뭐 물론 뭐 한 두 번 정도 더 있긴 했습니다만 그때랑 상황이 많이 다르니까요. 다시 평생에 이런 상승을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올해 좋았는데요. 내년에 현재 이 코스피 이 전망은 제가 볼 때 쭉 업계에서 가장 많은 전망하는 구간을 보면 5,000에서 5,300선 우와. 전망이 제일 많아요. 우와. 네. 네. 그러면 지금 4,200이라고 대충 하고 네. 내년에 5,000에서 5,300 언저리라고 해보면 네. 그냥 대략 앞자리만 보더라도 지수로만 25% 성장이 우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네. 4,000에서 5,000이니까요. 네, 굉장한 거죠. 엄청난 거죠. 굉장한 겁니다. 예, 이렇게 일단 주식시장 관련해서 5,000포인트 시대를 전망하는 근거는 몇 개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째, 반도체 관련한 슈퍼사이클이 이어진다 이렇게 반도체 보는 겁니다. 슈퍼사이클. 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12만 원을 넘었고요. 야. 하이닉스도 지금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67만 원인가 넘어가면서 와. 여전히 이 반도체에서 양쪽의 이 원투 펀치들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이 회사들이 지금 내년에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또 기록할 걸로 전망이 돼요. 그래서 와, 더 올라가? 네. 그래서 지금 목표가가 줄 상향되고 있고요. 와.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16만 원, 17만 원 전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요. 예, 하이닉스도 88만 원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88만 원. 네, 네. 어쨌거나 반도체 관련해서 문제 없다 내년에.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원투펀치가 시총 1, 2위거든요. 얘네들이 또 완전 좋으면 견인을 쭉 견인을 하네요. 또 하면 와. 얘네들이 지수에 차지하는 네. 포지션이 크기 때문에 네. 자동빵으로 지수가 올라가요. 아. 예, 자동빵으로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지수로만 25%가 가능하다는 이유가 여기 네.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거침없이 하이킥을 해주기 때문에 네. 코스피 전망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 성장률이 연중 작년보다 2배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니까 한국 경제의 체질, 네. 한국 경제의 체제? 근본 체력. 괜찮네. 오. 경제 뭐 허약한데 안 좋은데 그냥 돈 넣고 자본시장만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 오래 못 가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한국 경제 자체가 좀 튼튼하게 내실을 다져가면서 성장하네라는 걸 보여준다면 당연히 증시의 하방을 받쳐주죠.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올해도 우리 증시의 상승에 톡톡한 역할을 했었던 정책 모멘텀이에요. 아. 예, 우리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네. 해소하는 정부 정책의 이 시장 개혁 조치들이 있는데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계속 이루어질 건가 봐요. 그럼요. 오. 지난번에 이제 2번 상법 개정이 있었고요.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있었는데 네. 이제 지금 이제 연초 시작하자마자 바로 앞두고 있는 게 자사주 의무 소각을 앞두고 자사주 있고요. 의무소가 그 다음에 의무 공개 매수 같은 것들이 줄줄이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너무 좋은 정책이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게 실망을 주지 않으면서 네, 적절한 투명해지겠네요. 타이밍에 빨리빨리 제때 음. 딱딱딱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요. 한국 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되고 시장에 대한 신인도 회복이 되고 돌아올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 특히 이제 저희가 자사주소가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뤄드렸는데 말씀 나온 김에 이제 의무 공개 매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옵니다. 네. 그럼 그건 뭔데 이렇게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러 개혁 조치 중에 이거 하나만 이제 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대주주예요. 한 네. 90%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권 아나운서가 10%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주식을 그냥 많이 갖고 있다 뿐이지 제가 가진 한 주나 권 아나운서가 가진 한 주나 똑같은 똑같은 한 예를 주예요. 들어. 네. 똑같은 한 주입니다.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사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외국에서 왔어요. 마이클이 네. 왔어요. 그럼 네. 마이클한테 야 마이클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러면 이 회사를 사야 되니까 니네 각자 갖고 있는 주식 너한테 90, 너한테 10 이렇게 살게. 이렇게 살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가서 마이클한테 얘기하는 거지. 야, 너 바보냐? 어? 권 아나운서 주식은 왜 사냐 네가? 아까 그냥 10이라고 한 건 너무 적으니까 그냥 49라고 해볼게. 49. 네. 저는 51. 네. 야, 권민정이 갖고 있는 주식을 왜 사 네가? 내 거만 사, 내 거. 내 거 50일만 다 사면 너 대주주 돼. 50일 가지고 회사 그냥 통으로 지배할 수 있는 거야. 나머지 49에 왜 돈을 쓰니? 주주총회를 하든 이사회를 하든 뭘 하든 한국은 거기서 끝나는 거야. 51만 되면 돼. 내 거만 사. 생각해보니까 스미스가 그 얘기를 듣더니 맞는 것 같아. 그러니 알았어. 그럼 네 거 살게. 라고 하는데 그 대신 내가 내 거에다가는 프리미엄을 쳐줘야지 네가. 내 거는 제 것도 권 아나운서 것도 1,000원이고 내 것도 1,000원이지만 내 거 51%를 사면 회사를 다 먹기 때문에 넌 여기다가 프리미엄을 쳐줘. 라고 해서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어요. 경영권 프리미엄.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0원인데 네. 내 거는 1,300원에 사야지. 라고 해서 1,300원에 파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를 살 거를 뭐 나는 덜 사도 1,300원으로 하니까. 되지만 약간의 마진을 저 프리미엄만 붙여줘서 사도 회사를 통으로 지배할 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입니다. 네. 그래서 외국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권 아나운서의 주식 가치를 제가 뺏어 와서 내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파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 주식은 아무 쓸모없는 주식을 만들고 나한테 저 사람 가치를 빼서 얹어서 파는 거예요. 이해했습니다. 저 사람 가치를 뺏는 거예요. 네. 이게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쵸. 미국에서는, 네. 서양에서는. 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너가 지금 만약에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이게 딱 드러났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어이 스미스, 어이 마이클, 너 지금 박시동 대주주 주식 1,000원인데 1,300원에 샀네. 30% 얹었네. 네가 얹어준 그 가격 그대로 내 걸 다시 사가라. 라고 강제로 매각을 팔 수가 있어요. 아. 그럼 기다리던 권 아나운서가 박시동이 1,300원에 팔았어? 내 거 1,300원에 사. 이렇게 의무 매수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의무 매수. 예. 그러면 그걸 싸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얹어줬던 스미스나 마이클 입장에서는 네. 뭐야? 내 걸 내가 너한테 굳이 프리미엄을 얹어서 살 필요가 뭐가 있었어? 이럴 줄 알아서 그냥 두루뭉실하게 다 살 걸. 그렇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아. 그래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우리나라에는 있고. 왜? 네. 내 것만 조금 사도 되니까. 근데 외국에서는 그렇게 프리미엄 얹어줬으면 나도 똑같이 얹어줘.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든 주식은 똑같이 평등하게 사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럼 100이면 100을 다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100까지 살 필요 없지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나한테 주식 파십시오. 그래, 똑같은 가격에 이렇게 사는 거지. 예를 들면 가격을 이렇게 같이. 살 수는 있어도 근데 누구한테 더 샀다. 프리미엄 얹었다. 그럼 나도 똑같이 사줘.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 아나운서의 가치를 내가 빼뜨려 와서 나한테 프리미엄을 얻는 행위가 구조적으로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주주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 거는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할 인이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제가 받는다는 뜻입니다. 네. 주가 상승이 도움 될까요? 당연히 도움이 되죠. 네. 아무도 내 주식을 할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프리미엄을 강제로 빼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중요한 제도입니다. 네. 이것도 내년에 도입될 예정이 있어요. 아, 중요한 부분이군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줄줄이 대기 중에 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코스피 5천 예상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는 반도체 관련해서 또 아까 우리가 살짝 얘기했던 수출 주도 섹터들이 여전히 괜찮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고요. 경제 성장률이 내실을 받쳐줄 거다. 그리고 정책 모멘텀으로 시장 개혁 조치가 계속 이어질 거다. 자 그리고 수급이 중요한데 외국인들이 결국 많이 사주는 게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글로벌리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충격이 없다면 정말 부러지는 정도의 충격이 없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글로벌리하게 돈이 좀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충분히 수급으로 작용할 정도로 네. 글로벌리하게는 괜찮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수급도 문제 없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코스피 5천 문제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주식에 대해서 사람들의 신인도가 올라간다는 점이 좀 되게 기대되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주식 많이들 또 관심 가지실 텐데 저희 시동을 걸어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과 좋은 주식 알아가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